이번 행사는 조금 특별하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겠지만 영상팀도 있고요. 본인의 연구를 얼마나 임팩트 있게 발표하는지 그런 거를 좀 평가해서 시상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 플래시톡 이 아이디어는 박정우 교수님과 이현우 교수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네, 굉장히 좋으면 추후에도 또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인사말은 여기서 짧게 마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시간을 잘 많이 즐겨주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일부 진행을 맡게 된 박준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 행사 오늘 행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다음 발표자분들께서는 여기 단상 오른쪽에 나와서 대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저희가 3분으로 시간 제한을 줬는데 3분이 지나면 종을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단상에서 볼 수 있도록 시계를 여기다 갖다 놨으니까 그 시계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잠깐 있을 예정이고요. 그 질의응답 시간이 끝난 이후에 단체 사진을 찍을 예정이니까 그때 단상 앞으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첫 번째 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리지구환경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생 서민준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지하수와 관련된 것들을 다루는데 신부 환경과는 심도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 환경과 신부 환경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분리된 환경이라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표 혹은 지하에서 기원된 유체가 단열을 따라서 깊게 이동하며 또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수리적으로는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지하 매질에서 대표적인 주요 흐름 통로가 될 수 있는 단층의 수리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연결성이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분야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분야입니다. 처분장은 10만 년 이상의 이런 장기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표가 있는데 단층과 같은 단열대는 유체의 흐름을 집중 및 가속시킬 수 있으며 또 지표 환경으로의 예상치 못한 빠른 유출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양한 지질학적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지하수 모델링이 주로 사용이 되는데 이때 매질이 물을 얼마나 잘 흘려 보낼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척도인 투수도가 굉장히 중요한 수리적 인자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얻기 위해서 노두나 시추공을 활용해서 값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나 또 이런 각 방법들이 가지는 스케일적 한계가 명확함과 동시에 또 소수의 시추공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통계적인 방법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된다는 그런 한계점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단층대의 투수도의 공간적인 불균질성을 명확히 나타내는 데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현장 물 침투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침투 특성과 더불어 단열의 시각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자 하며 또 이런 값의 현장 대표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보다 고해상도의 자료를 얻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지구환경연구실 석사과정 김동희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라늄은 화강암과 같은 암석 속에 존재할 수도 있고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한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일상과 멀지 않은 원소입니다. 이런 우라늄은 방사성 원소이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과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라늄이 이 지하수를 통해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런 우라늄 이동에서 특징적인 점은 지하수 내에서 항상 같은 방식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라늄은 지하수의 산화환원 조건, 우라늄 종, 또 우라늄 미생물 활동과 같은 지화학적 환경에 따라 잘 이동할 수도 있고 잘 이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 연구부지에서는 산화 상태가 형성됨에 따라 우라늄 농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우라늄 종이
잘 이동할 수 있는 우라늄 종 형태를 띠면서 다른 연구 부지에 비해 지하수 내 우라늄 농도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수가 실제로 안반 내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 단열대는 지하수가 우선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라늄과 같은 용종 물질의 이동을 빠르게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단열대를 따라 형성된 지하수의 수리적 연결성을 기반으로 수리 지화학적 특성에 따라 우라늄이 어떻게 거동하는지 살펴보아 이 지하수 환경에서의 우라늄 이동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리지구 환경연구실의 김예지라고 합니다. 저는 제 연구는 어떤 지하수 연령의 산출 방법과 그 적용에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연령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그 시간을 뜻하는데 지하수 연령이라는 것은 이제 지표로부터 빗문이 함양되었을 때부터 그것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동을 하다가 어떤 지표수나 아니면 관정을 통해서 배출되는 데까지의 시간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하수 연령은 어떻게 보면 지하수 흐름을 특성화하는 데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지하수 흐름이라 하면 이렇게 지표의 특성이나 아니면 매질의 특성에 의해서 그 유동 경로가 결정이 짓게 되고 크게 살펴보면 어떤 국지적인 통로나 아니면 어떻게 돼서는 어떤 광역적인 통로까지 이렇게 다양한 규모에서 흐름 체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흐름 체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 지하수 연령이 그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때 지하수 연령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흐름을 특성할 때 그 경로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로를 따라서 어떤 시간 스케일을 움직이느냐가 되게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삼다수와 같이 저희가 먹는 샘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지하 내에 얼마나 체류됐는지를 평가를 함으로써 이게 과연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인지를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하수 연령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반감기를 가지고 이제 지하수 연령을 산출하게 되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반감기뿐만 아니라 어떤 다양한 물리화학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그 농도가 변하게 되고 이것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령의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보정식들이 많이 제한되어 왔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보정식들이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점에 착안하여 이제 아직은 고려되지 못하였지만 고려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 요소들에 좀 더 집중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트리튬 헬륨 연령 추적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비활성 기체의 상분배 과정을 고려해서 연령을 보정을 시도를 하였고 두 번째는 탄소 14 연령 추정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시드라이트의 침전에 따른 탄소 동위원소의 분별 작용을 고려를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정식을 구하고 보정을 한 결과 보정한 연령이 더 알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렇게 보정된 연령을 실제 환경에 적용을 함으로써 다시 그 현장에 대한 지하수 흐름 체계를 재모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보정된 연령 방법을 다른 연구 부지에도 적용을 함으로써 이런 어떤 국지적에서부터 광역적인 스케일의 지하수 흐름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동연구실의 오혜림 학생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리지구 환경연구실에서 석박통합과정으로 공부 중인 오혜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슬라이드를 준비를 할지 생각을 해보다가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큰 틀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이 슬라이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는 지하수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는 첨부 지열 시스템이 결국 환경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게 제 연구의 큰 토픽입니다. 여기서 첨부 지열 시스템이라고 하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과 첨부의 스케일이 많이 다를 건데 저희는 보통 50m 정도까지를 쉘로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첨부 지열 시스템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의 온도는 다들 아시다시피 여름에는 뭐 30도 이상까지 증가를 하고 겨울에는 영하까지 내려감으로써 변동폭이 매우 큰데요. 그거에 반해 지하수는 연중 비교적 13도에서 15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온 차를 사용을 해서 냉난방을 하는 게 첨부 지열 시스템입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관정에서 물을 먼저 뽑고 열교환 후에 다시 물을 주입하면서 냉난방을 하게 되는데 여름에는 대기의 온도보다 시원한 지하수가 뽑혀서 열교환 후에 비교적 높은 온도의 지하수가 다시 재주입하게 되고 겨울에는 반대로 대기의 온도보다 따뜻한 지하수의 온도가 뽑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첨부 지열 시스템은 현재 유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저희 우리나라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공공기관을 건설을 할 때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앞으로 점점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린 가스를 절약할 수 있는 포텐셜 역시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면 약간 공대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좀 더 포커싱을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그 배경 지하수보다 온도가 좀 더 높거나 좀 더 낮은 온도의 지하수가 주입이 되었을 때 형성되는 서멀 플룸에 대한 영향을 좀 더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온도 차이가 조금이라도 변동을 하게 되면 이 지하수 내에 화학적이나 뭐 생물학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열적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예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연구 사이트에 하나의 지열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이 지열 시스템 가동 동안 수온의 변화를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지하수의 정보를 현장 실험을 통해 파악을 한 뒤 이 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치 모델링을 수행을 하여 앞으로 이 시스템이 가동이 될 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결국 저의 궁극적인 연구의 목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리지환경연구실 박성화장학생 이서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가장 첨부 환경으로 와서 그러면 이 지표수라는 그런 하천의 어떤 수량 및 수질이 대해서 지하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제 수치 모델링 활용한 연구라는 내용으로 이제 발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모티베이션은 지구상에 물순환이 여러 기작이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스토리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불확실하게 계산되는 요소 중 하나가 지하수가 얼마만큼으로 지표수로 유출이 일어나느냐 그 양에 대한 계산 결과가 이제 가장 불확실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탐구를 해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왜 불확실할까에 대한 첫 번째 고민을 했던 것 중 하나가 굉장히 로컬한 스케일로 놓고 보았을 때 하천에서 지하수로 나가는 이러한 방향성이 조금씩은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득과 손실이라는 조건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기저유출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지하수가 하천으로 기여하는 그런 수량적 기여도를 가장 정량적으로 계산한 수치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된 수치들을 다음의 그림처럼 이제 얼마만큼 지하수가 하천으로 들어오는지 또 반대로 하천에서 얼마만큼 지하수가 나가는지 이렇게 분리해서 좀 계산하는 이런 과정을 수행을 하였고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그렇다면 미래의 한 100년 동안의 규모의 또는 이제 유역이라는 조금 더 큰 단위로 확장을 하였을 때 그럼 기후변화라는 것이 과연 발생을 한다면 여기 보시는 surface runoff라고 하는 즉 지표면을 따라서 이런 하천으로 직접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라든지 혹은 베이스 플로우라는 어떤 기저유출한 현상 자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탐구를 해보았고 이 주요 탐구 결과로는 결국에 두 요소 모두가 증가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표유출한 현상 자체가 더욱더 많이 증가한다라는 즉 어떻게 보면은 지하수가 하천으로 더욱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수량적으로 증가는 하지만 조금 더 극단적인 어떤 호우 현상에 따라서 지표유출이 빈번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홍수 현상이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더 다음으로는 그럼 수질적인 측면에서 여기 보시면 그라운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하수의 수질을 관리하는 그러한 관리라는 과정을 거쳤을 때 이런 관리를 수행하면서 하천으로는 오염물질이 얼마만큼 유입이 될 것이냐라는 이러한 어떤 수질적 기여도에 대해서도 산정을 해보았고 궁극적으로 이건 아직 ongoing research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는 mass flux라는 부분이 이제 지하수를 관리함에 따라 이제
좀 더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현재까지의 좀 예상되는 결과가 있고, 추후에 이런 연구 과정들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볼 현재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전체적인 연구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수자원 관리라는 정책에 대해서 현재 어떤 지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지표수들의 중심적인 어떤 관리가 아니라, 이러한 관리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지하수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런 필요성에 대한 하나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발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는 퇴적지질학 연구실의 안승범 학생이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퇴적지질학 연구실 안승범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퇴적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지표 환경 프로세스 이해하는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그 중에서도 동점층 퇴적상의 시공간적 변화와 그리고 그것이 사암과 석회암이 섞이는 그런 시스템에서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동점층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 태백층군의 주상도인데, 이 층은 태백층군에 있는 층들 중에 하나로 과거부터 이 괴상의 사암으로 인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 층에는 다양한 그런 퇴적상들과 그리고 사암과 석회암이 섞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암과 석회암이 섞이는 시스템은 좀 복잡한 퇴적상 분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이 층의 분지 전반적인 분포가 어떻게 불연속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기자기에서 이런 분포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오른쪽 위 그림을 보시면은 이 동점층의 퇴적상 분포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 가로축은 이 퇴적상의 분포고, 그리고 Y축은 시간이고, 위로 갈수록 더 젊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첫 번째 있는 여기 동점층은 여기 약간 무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 사암이 주로 우세한 그런 퇴적상이고, 그리고 여기 그 파란색 부분이 석회암이 우세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있는 동점층은 쌓인 순서에 따라서 크게 세 개 단계로 구분되게 되는데, 여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좀 더 두꺼운 이런 퇴적체를 볼 수가 있고, 횡적으로 연장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연장성이 좋지 않아지고, 그리고 두께가 더 얇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제일 연장성이 좋지 않고, 그리고 두께 역시 제일 얇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왜 행적 불연장성이 높아졌는지를 그런 원인을 찾아보면은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퇴적물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퇴적물 공급량이 줄어든 이유는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이 육지가 점점 잠겼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각각의 단계에서 퇴적물 공급되는 이 기간이 줄어들면서 이런 모래들이 분지 전반적으로 공급이 되지 못해 이런 먼 쪽에서는 석회암이 자라서 횡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한 횡적으로 불균질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석회암과 사암이 섞이는 모델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수평적이거나 수직적인 그런 모델을 주로 보여주는데, 이 동점층에서는 수직과 수평적인 모델을 같이 봄으로 인해서 같이 보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것이 더 나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동연구실의 유유진 학생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퇴적지질학 연구실 이유진입니다. 저는 난징 인근에서 발달한 후기 고생대 탄산염암을 통해 빙하기에서 온난기로 전환되는 시점에 해양 환경과 탄산염 퇴적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후기 고생대 빙하기는 지구 역사상 가장 길었던 빙하기로 현재의 빙하기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노드는 약 260m 두께의 연속 단면으로 하부의 후황롱층부터 상부의 구펑층까지 총 4개의 퇴적층이 연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부의 후황롱층과 추안샨층에서는 비교적 얇고 뿌리 흔적 화석과 고카르스트 구조가 발달해 있어 매우 얕은 탄산염 대지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부의 치사층은 약 220m 두께로 매우 두껍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치사층에서는 녹색 조류가 지배적인 와키암에서 폐감, 그리고 유공층과 해백각 같은 생세술성 입자들로 구성된 폐감이 교하고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회 머드암과 유기물이 풍부하고 생쇄성성 입자들이 뚜렷한 층리를 보이는 폐감도 나타나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어지고 에너지 조건이 변동하던 환경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퇴적상 변화는 단순한 수심 변화뿐만 아니라 탄산염을 생산하던 생물 군집, 즉 탄산염 공장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하부의 후황롱층과 추안샨층에서는 옹코이드, 펠로이드, 그리고 석회 머드암이 주를 이루는 석회 머드 중심의 탄산염 공장이 우세했습니다. 반면 치사층에서는 녹조류, 유공충, 해백합 등 생쇄설성 입자 생산이 지배적인 탄산염 공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상부의 구펑층에서는 흑색 쉐일과 처트가 교화하며 나타나 이 지역에서는 탄산염 공장이 중단되고 규질 중심의 퇴적 체계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탄산염 공장의 단계적인 변화는 페른기 초기 아틴스키안에서 쿵그리안 시기에 발생한 급격한 기후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그리고 해양 환경의 재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는 추가적인 지화학 지표와 퇴적학적 분석을 결합하여 빙하기에서 온난기로 전환되는 시점에 탄산염 공장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결국 중단되었는지를 보다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남중국과 한반도 사이의 지질학적 연결성, 특히 서해 융기대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체 구조 진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비교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퇴적지질학 연구실 석사과정생 박성원입니다. 저는 반송층군에 대한 퇴적 환경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반송층군은 대동루층군에 속하고 있는데 이 대동루층군은 왼쪽에 지도로 표시된 초록색 분지들인데 이 특징들은 한반도 중생대의 조산운동 결과 생긴 단층을 따라서 발달하는 이 소규모 육상 분지들이고 반송층군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반송층군의 특징은 스러스트를 따라서 길게 좁고 긴 분포를 가지는 것이 특징인데 이 반송층군에 대한 퇴적학적 연구 결과 크게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가운데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덕포리 스러스트에 발달한 퇴적상들과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공수원 스러스트에 분포하는 퇴적상이 각각의 시스템에서 퇴적되었다는 것을 지시하고 또 고수류 측정 결과 이러한 퇴적이 이제 북동쪽 방향의 하천계를 따라서 퇴적물이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포리 스러스트의 층 하부에서 채취한 이 여감의 역의 저콘 분석 결과 왼쪽 아래에 보이시는 185 MA 정도의 에이지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과거 연구에서 이 파란색으로 얘기해드렸던 공수원 스러스트의 층 중부에서 보고된 에이지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송층의 퇴적이 먼저 공수원 스러스트에서 먼저 퇴적이 일어나고 이후에 덕포리 스러스트에서 퇴적이 일어났으며 그 뒤에 이제 지속적인 스러스트의 발달로 인해서 현재와 같은 분포를 가지게 되었다는 식의 오른쪽의 세 단계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와 이제 이후에 그리고 이전에 대동루층군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시킨다면 이런 한반도의 조선운동 시기에 이런 스러스트의 발달이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지시할 수 있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동연구실의 김소정 학생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적지질학 연구실 석박통합 4학기차 김소정입니다. 저는 한반도 전기 백악기 퇴적 분지에 대해서 분지 발달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백악기에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소분지들이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전기 백악기에 열렸다고 알려져 있는 남동쪽의 경상분지와 서쪽의 천수만 분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상분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소개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짧게 요약하자면 경상분지 하부가 화산 활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근 합천에서의 야외 조사를 통해 화산 활동이 최하부층과 분지의 기반함 사이에서 화산 쇠설암층을 발견을 했고 이에 대해서 퇴적성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기반함 역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화구 근처에서 퇴적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기존의 경상분지 하부에서 화산 활동의 부재로 인해 경상분지가 열렸던 시기를 명확히 규제할 수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 저어콘 연대 측정을 시행을 해서 119.6MA 인근의 연대값을 얻어 경상분지가 열린 시기를 규제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반도에 120MA 부근에 화성암체가 없었다는 점을 토대로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전기 백악기 연대의 저어콘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해 왔었는데요. 새로 발견한 이 화산 쇠설암체가 경상분지 발달 초기에 화산 활동이 있었음을 시사를 하고 또 이 전기 백악기 저어콘의 하나의 소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서쪽의 천수만 분지는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필드가 어제 끝나서 새로운 필드 사진은 넣지 못했습니다. 천수만 분지는 여감과 사암 등으로 이루어진 선상지 퇴적체로 해석되고 있는 천수만층이 하부에 나타나고요. 그 상부로 전기 백악기의 알비절의 연대를 가지는 화산 쇠설암 및 용암류로 덮이는 특징을 가지는 분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퇴적성 분석과 퇴적 암석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분지 발달 과정의 전반을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전기 백악기에 열린 퇴적 분지 중에 경상분지와 천수만 분지에 대해서 퇴적성 분석을 기반으로 저어콘 연대 측정, 지화학 분석 및 퇴적 암석학적 기법을 통해서 분지 발달사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는 동연구실의 김홍우 학생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퇴적지질학 연구실 김홍우입니다. 선상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좁은 수로를 따라 흐르던 퇴적물들이 넓은 평원을 만나면서 부채꼴 형태로 형성되는 지형인데요. 그 독특한 지형적 특성만큼이나 다양한 퇴적 과정들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분지 가장자리에 위치하면서 경사가 급하고 기원지와 가깝다 보니 일반적인 유수에 의한 퇴적물의 이동뿐만 아니라 퇴적물과 유체가 뒤섞여서 한 번에 흐르게 되는 토성류와 같은 과정들도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좁은 수로를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고 제방을 넘어서 넓은 판상 홍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퇴적 과정들은 서로 다른 퇴적상으로 퇴적기록으로 남게 되고 서로 다른 지형적 특성들은 퇴적 구성 요소라는 특징으로 퇴적 기록에 남게 됩니다. 이때 저의 핵심 연구 질문은 과연 이처럼 복합적인 퇴적 과정이 관여하는 선상지에서 퇴적상과 퇴적 구성 요소가 어떻게 분포하게 될까였는데요. 교과서적으로는 에너지가 강하고 경사가 급한 근위부에서 토성류 퇴적체가 주요하게 나타나고 경사가 완만해지고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하성 퇴적체가 주요하게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적강리층을 대상으로 한 퇴적상 그리고 퇴적 구성 요소 분석 결과는 조금 흥미로운 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갈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토성류 퇴적체인데 근위부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다가 중위부로 넘어가면서 그 비율이 감소하고 대신 푸른색 계열로 나타나고 있는 하성 퇴적체의 비율이 증가하며 주요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원위부로 넘어가면서 그 전체적인 여감의 비율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하성 퇴적체의 비율이 더 급격하게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감 내에 토성류 퇴적체의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적강리층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사암 샘플 내에 그레인 바운더리를 따라 나타나는 클레이 코팅 혹은 그 공극을 채우고 있는 석회질 기질을 근거로 퇴적 당시의 선상지 표면에서 그 유수의 침투 즉 인필트레이션 과정이 만연하게 일어났고 그러한 인필트레이션에 의한 퇴적물 운반 능력의 감소 영향이 상대적으로 그 토성류보다는 그 하성 환경에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상지 환경에서 그런 인필트레이션의 영향을 고려한 새로운 퇴적상 모델을 제시를 해 보았고요. 이는 분지 발달 초기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선상지 환경에 대한 더 높은 이해와 그리고 실생활에서 재난 관리를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동연구실의 강동혁 학생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퇴적지질학 연구실 강동혁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위과정 동안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통해 암석 기록에서의 관찰이 어떻게 지구 시스템의 지표 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다른 행성까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야외 노드 관찰을 통한 퇴적상 및 화산상 분석, 그리고 3차원의 구성 요소 분석, 그리고 분지 규모의 해석으로 연구가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먼저 왼쪽입니다. 왼쪽은 현무암 용암류, 왼쪽 위는 한탄강 현무암의 백의 용암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는 식생 발달 이전에 존재했던 하천 환경의 퇴적상, 장산층의 사층리 사암입니다. 이들을 인지하고 특정한 용암류 단위나 그리고 퇴적 구조들을 인지해서 화산상 또는 퇴적상을 기재하고 해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 특정 퇴적상이 어떤 과정, 즉 어떤 지질학적 프로세스로 형성되었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운데입니다. 일반적인 퇴적학 연구에서는 퇴적상 분석과 1차원의 주상도를 바탕으로 퇴적 환경을 복원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퇴적 환경에서는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차원 또는 3차원의 상 변화를 인지하고 이를 아키텍처럴 엘리먼트, 즉 구성 요소의 단위로 묶습니다. 예를 들면 가운데 중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B와 같은 경우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전의 용암류가 분출하고 하천 환경, 강에 의해 침식되고 그 이후에 용암류가 다시 정치된다거나, 그 과정에서 하천의 증거인 하성 퇴적물들이 바닥에 남는다거나, 또 C를 보시면 이전의 용암류들이 하천을 막아서 하천 환경이 호수 환경으로 전이하고 그 이후에 분출되는 용암이 호수 환경으로 들어가면서 일종의 용암 삼각주를 형성한다거나, 가운데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식생이 존재하지 않았던 하성 환경에서 나타나는 사주나 하도의 퇴적상의 공간적인 변화를 종방향, 횡방향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복원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분지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론 기반 3차원 노드 모델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가 제가 학위과정 동안 수행한 연구이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확장 가능성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러한 구성요소 기반의 해석 방식은 지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화성에서는 암석 기록을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로버나 위성이 제공하는 겉보기 암상, 그리고 지형의 형태와 구조 정보가 가장 중요한 해석의 단서입니다. 또한 화성의 표면 환경은 용암류의 분출이나 식생이 없는 강, 그리고 호수, 삼각주와 같은 환경이 공존했던 곳입니다. 저는 지구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 방법을 확장해 화성의 하천 환경이나 용암 지형 해석에 비교 적용하는 것을 추후 연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는 동연구실의 조은현 학생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퇴적지질학 연구실 조은현입니다. 저는 오늘 울릉분지 중기 마이오세 클리노폼 연속체에서 관찰되는 침식 조절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텍토닉 그리고 스트라티그래픽 모델에 따르면 구조적 융기는 어코모데이션을 감소시켜서 쉘프 엣지의 전진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융기의 이 쉘프 엣지 마이그레이션의 방향은 융기 방향으로 아큐에이트하는 그런 쉘프 엣지 지오메트리가 형성될 것으로 저희는 흔히 예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 울릉분지 연구 결과 이 연구 지역 남동부에 위치한 역단 시스템인 DSA가 모노클라인을 형성함으로써 여기에 구조 방향으로 인근한 지역의 어코모데이션을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리니어한 그런 쉘프 엣지 마이그레이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로저널 모듈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습니다. 메커니즘은 이 구조 변형이 슬롭의 오버스티프닝을 야기하고, 이 해수면 하강 초기에 이 쉘프 마진이 이로전되고, 이 이로전에 의해서 생긴 디프레션들이
추가적인 어코모데이션을 제공해서 이 디포메이션에 의해서 감소된 어코모데이션을 이 이로저널 피처들이 추가적으로 제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어코모데이션이 이 디포메이션에 의해서 어코모데이션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리니어한 그런 셰프 엣지 마이그레이션 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 이로저널 모듈레이션이라는 메커니즘은 구조 변형이 마진 아키텍처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는 보상 메커니즘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즉 이 융기가 일어나도 침식이 이를 상쇄하여 셰프 엣지 지오메트리가 균일하게 유지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구조 변형이 곧바로 스트라티그래픽 아키텍처로 반영된다는 기존 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요. 특히 이 텍토니컬 액티브한 환경에서 셰프 엣지의 진화를 해석할 때 요 침식 모듈레이션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는 1부의 마지막 발표인데요. 그 동위원소 지구과학 연구실의 임준석 학생이 진행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위원소 지구과학 연구실 임준석입니다. 저는 공동기기원의 LAICPMS를 이용해서 사문함 표준 물질의 붕소 농도 및 동위원소비를 측정하였습니다. 사문함에서 델타 B11의 값은 공간적으로 다를 수 있는데, 이는 멘틀 함석과 상호작용하는 유체의 기원이나 진화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따라서 인시추로 델타 B11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레이저 어블레이션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며, 실제 시료 분석에 앞서서 사문함 표준 물질 나노펠렛 UBNMP를 이용하여 예비 분석을 하였습니다. 분석할 때는 니스트 글라스 스탠다드 니스트 612와 610을 각각 3회씩 분석하였고, 그 사이에 UBNMP를 샘플처럼 분석을 하였습니다. 오른쪽과 같은 레이저 설정에서 분석을 하였고, 측정된 농도는 세 스탠다드의 경우 모두 실제 값과 10% 내외 오차를 범위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잘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 니스트 글라스 사이에 동일 소비를 측정한 UBNMP는 그 전후에 분석된 글래스의 동위원 소비를 실제 값으로 보정하는 보정 상수를 계산하여 반영하여 델타 값으로 환산을 하였습니다. 니스트 612를 브라켓팅 스탠다드로 하여 보정을 한 경우 UBNMP 표준 물질의 델타 B11은 각각 0.14와 9.19로 서로 다른 값이 나오게 되었으며, 실제 값인 10.47과도 다른 값을 보입니다. 다만 더 붕소 농도가 높은 니스트 610을 브라켓팅 스탠다드를 쓴 경우 두 번의 측정에서 서로 비슷한 값이 나왔고, 실제 값과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UBNMP의 붕소 농도는 약 140ppm 정도 되는데요. 100ppm 이상 정도의 붕소 농도를 가지고 있는 사문석 샘플에 대해서는 니스트 610을 브라켓팅 스탠다드를 이용한다면 붕소 농도와 동위원 소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제가 시료를 사용하려고 하는 중앙해령 오피올라이트의 사문석은 일반적으로 붕소 농도가 100ppm보다 낮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농도의 붕소를 포함하는 니스트 612의 최적화된 분석 설정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안 되는 경우 붕소 농도 LAICPMS로는 붕소 농도만을 측정하고 정확한 동위원 소비 분석은 LAMC-ICPMS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안녕하세요. 저는 2부 사회를 맡은 지구물연구실 김민경입니다. 2부 그 발표 시작하기 전에 이상록 교수님의 기조연설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토포아시아라는 거대한 사업을 만들려고 한 것 같아, 프로젝트를.
그리고 그 전에 토포 유럽이라는 큰 EU 프로그램이 있었어. 그래서 갔더니까 초청한 사람들이 다 유럽 학자들하고 1대1로 출신들이야. 1대1로 아닌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 1대1로 주변 국가들. 재작년에 2004년인가? 우리가 AOGS를 6월달 평창에서 했어요. 그런데 김영희 교수님하고 내가 거기에 오는 유명한 과학자들을 모시고 서울대에서 워크숍을 했어. 저기 공대 쪽에서. 근데 오신 분 중에 한 사람이 CC 자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토포 아시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갔더니까 한국에서는 이 어려운 문제 어떻게 표면과 딥을 커플링하는 연구를 하고 있더라. 이미 시작했다 하고 자랑을 한 거야. 그랬더니까 그 원래 사업 책임자는 나는 모르는데 아주 유명한 퇴적학자야. 왕젠샹인가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원사급이고 IGC에 와서 기조연설도 했어. 송리아 베이슨의 퇴적 구조를 중생 때부터 지금까지 쫙 밝히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세워서 미국과 차별되고 중국이 외국과 교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우리가 수업 때 박정우 교수님 주도하에 크레이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했죠. 크레이턴.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땅이 넓고 하니까 크레이턴에 대해서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어. 그러면서 토포 아시아도 잘못하면 똑같은 크레이턴 연구가 된다 해가지고 한 20개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자기네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크레이턴을 20개 뽑더라고. 그래서 그걸 12개로 줄이는데 내가 뭘 하냐? 너희는 무슨 연구하냐? 그랬더니까 우리는 그런 크레이턴의 조각이 이스보닌 마리아나 같은 해양에서부터 Japanese Ark 그래가지고 저기 우주선 교수가 보여주는 한국 지실도 같이 이런 한반도에 더덕더덕 붙는 그런 그래니토이드 그런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연구한다. 그랬더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코리아 크레이톤이라는 단어를 만들더라고. 근데 코리아 크레이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사우스 차이나 크레이톤, 노스 차이나 크레이톤인데 이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하여튼 그런 우스운 일이 있었어. 그래서 북경대학교 지리학과 교수가 물어보더라고. 너희 이 Deep Surface Coupling of Earth 이 프로그램을 아무리 뒤져봐도 어떻게 어떤 연구를 하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없다. 그래서 어디 적어놓은 게 있냐 그러더라고. 왜냐면 자기네들도 이 표면과 심부의 제대로 된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싶어서.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토포 아시아는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지금 중국에서 안에서 거대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한테는 11월 달에 에이펙 회의가 셴젠에서 열리는데 그때 한번 다시 초청하겠다. 내 생각에는 김영희 교수가 가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딥 서피스 커플링을 연구하고 있는가. 걔네들도 이게 멋있는 말인데 아직 클루러스인 것 같아. 해서 그때 내가 느낀 거는 우리 센터 이름이 이렇게 독특하고 좋구나. 중국이 짝퉁을 만들려고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우리의 좀 단점은 그걸 이 조그만한 한반도 안에서 다 보려고 한다는 거. 아직까지 우리의 연구가 중국처럼 넓지 않아서 그게 아쉽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말씀은 이상. 저는 광물 화학을 단순한 분석 결과가 아닌 지질학적 지시자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그 원자 단위의 모델링을 좀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구 신부 프로세스에서 온도나 압력 그리고 산소 분압과 같은 조건은 광물의 안정성이나 반응 경로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암석이나 광물에 기록된 화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간접적으로나마 해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광물의 화학 조성은 그것들이 형성되었을 당시의 지질학적 조건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신부 환경을 유추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 조성값만으로는 그 구조 내의 특정 화학종들이 어떤 식으로 병합되었는지 그리고 그 조성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환경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자 단위의 모델링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모델링을 통해서는 구조 내에 치환된 원소들의 자리 선호도나 구조 내에서의 연력학적인 안정성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시로 인해석이라는 광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해석이란 광물은 구조적으로 매우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칼슘 자리에는 다양한 양이온들이, 인산염 자리에는 다양한 주요 산화음이온들이 치환될 수 있는 광물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형성 조건에 따라 그 광물의 조성이 민감하게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그리고 2021년에 발표된 우리 연구에서 인해석 구조 내의 황이 서로 다른 산화수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을 모델링을 통해서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는 실험 및 야외 관찰과도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해당 연구는 같은 황이라 할지라도 형성 당시의 산소 분압 조건에 따라서 S2-는 인해석 구조의 컬러 음이온 자리에 그리고 6가와 4가의 황은 인산염 자리에 치환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즉 인해석에 기록된 이러한 미량 원소의 형태나 병합 방식은 지구의 신부 환경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질학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 시료에서 관측되는 화학 조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원자 단위 모델링과 연력학적인 정보를 결합하여 지질학적인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접근은 광물 화학을 단순한 분석 결과가 아닌 신부 지질 환경을 정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시자로서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일형 마그마는 이 멘틀에서 형성되어 상승하고 그리고 지각에서 이렇게 위치하면서 식어가면서 여러 가지 광물들을 정출시키게 됩니다. 이제 정출되는 과정에서 어떤 광물이 정출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원소들이 이 하부 지각 내에 잔류하는지 아니면 상부 지각으로 상승하는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원소들 중에서도 귀금속 중의 하나인 금이 해양 지각 내에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 중앙해력 마그마의 분화 과정 중 황화물의 거동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중앙해력 마그마는 분화 초기부터 이 황화물을 정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물과 기름이 분리가 되듯이 마그마에서 이 액체상의 황화물이 분리가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 마그마 분화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 지각에서 마그마가 식어가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그마 분화 과정 중 이 액체상이 아닌 고체상의 황화물이 정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현재까지 이 고체상의 황화물이 중앙해력 마그마에서 정출이 되는지 그리고 언제 정출되기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는 규명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마그마의 구리와 은의 비율을 지시자로서 활용을 해서 이를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지시자를 이용한 이유는 이 구리와 은의 비율은 마그마에서 액체상 황화물이 분화하는 경우에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이 고체상 황화물이 정출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값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이 오른쪽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결과를 보자면 이 마그마 분화 초기에는 이 마그마의 구리와 은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잘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액체상의 황화물이 정출되는 것을 지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MgO 4웨이트%에 이르러서는 이 구리와 은의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찰 결과를 통해서 이 마그마 분화 최후기에는 이 고체상의 황화물이 정출된다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찰 결과를 통해서 이 해양 지각 내의 금의 층상 분포를 저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액체상의 황화물은 이 고체상의 황화물과는 다르게 굉장히 다량의 금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량의 황화물과 금은 이 넓은 범위의 정출 과정에서 하부 지각 내에 농집되게 되고 오직 극미량의 금만이 상부 지각으로 상승하고 상부 지각으로 위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관찰 결과는 더 나아가서 이 해저열수 광상의 금 품위를 이해하는 데에도 배경 지식을 제공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하부 지각을 기반으로 하는 이 초고철질 기반 광상의 경우에는 이 다량의 금을 하부 지각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고철질 기반 광상은 상부 지각에서부터 금을 공급받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양만의 금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찰 결과를 통해서 이 해저열수 광상의 금 품위까지도 이해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 중앙해력 마그마의 황화물 포화 역사를 규명을 함으로써 해양 지각 내의 금의 층상 분포를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더 나아가서 해저열수 광상의 금 품위까지 이해하는 배경 지식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동연구실의 최사랑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호 교수님 연구실 최사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마그마의 심도가 마그마 인플레이스먼트 심도가 동화작용 받는 이제 지각의 클로린 특성과 전 지구적 이제 중앙 인도양 해령의 중앙 해령 현무암의 클로린 다양성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봐주시면 이 흰색 원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제 멘틀 기원의 마그마 클로린 함량입니다. 그래서 멘틀 기원의 마그마 클로린 함량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낮고요. 하지만 이제 해저에 분출한 현무암들은 이 동그라미들인데 굉장히 클로린 함량이 높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해수 기원의 클로린이 마그마 내로 유입됐기 때문이고요. 근데 그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파란색 그룹은 여기 보시면은 얕은 그룹, 그러니까 얕은 마그마에서 분출한 그룹, 빨간색은 깊은 마그마에서 분출한 그룹입니다. 이렇게 마그마 심도에 따라 왜 클로린 함량이 다른지에 대해서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 모델을 제시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얕은 심도에서 이제 마그마가 정치를 하게 되면 얕은 심도의 열수 순환을 유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그마 근처에서 열수의 상분리 현상이 굉장히 왕성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인 레이어가 이렇게 형성되게 되고요. 이런 클로린이 굉장히 많은 브라인들과 반응한
지각 물질들이 마그마 내로 유입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지각 물질은 이 파란색의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로린 함량이 높은 애들과 이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마그마 내로 파란색의 높은 클로린 함량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처음으로 이제 깊은 심도에 있는 이 홈펠스들에 대해서 클로린 함량을 분석했는데요. 이 홈펠스들이 이제 동화작용 받는 지각 물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물질들을 분석해 보니까 분홍색의 별표에 낮은 클로린 함량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클로린 함량을 보이게 되는 이유는 깊은 마그마 심도가 있게 되면 깊은 심도에 열수 순환을 유발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이제 마그마 근처에서는 이 열수가 상분리가 제한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낮은 클로린 함량을 가지는 열수와 반응한 지각 물질이 유입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빨간색 그룹에 낮은 클로린 함량을 가지는 현무암이 생성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지체 구조 물리학 연구실의 심세나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체구조 물리학 연구실의 대학원생 심세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청산화강암의 변형 미구조로 제 연구 주제는 중하부 지각에서 발견되는 화강암체가 어떻게 유체와 상호작용을 하여 변형을 겪었는지 그리고 화강암체가 어떻게 지표로 노출될 수 있었는지를 연구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산화강암은 옥천 변성대에서 발견되는 화강암체로 석영과 장석으로 이루어진 반정질 화강암입니다. 여기 상단에서 보시면 청산화강암은 저변형에서 고변형의 미구조를 보입니다. 변성 온도는 그린시스트에서 엠피볼라이트 페이시스의 300도에서 600도의 변형 온도를 겪었습니다. 저변형된 미구조를 먼저 보시면 석영과 장석 모두 변형이 미미하며 중간 정도의 변형으로 가면은 석영의 큰 입자가 작게 쪼개지며 세립질 매트릭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석은 반면 거정질의 형태로 남아있고 고변형으로 갈수록 조직이 조금 바뀌는데 석영 대신 장석이 세립질 매트릭스를 이루며 석영은 부딘의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아래쪽은 EDS 결과입니다. K 장석과 NA 장석의 EDS 결과로 상단은 저변형된 암석, 하단은 고변형된 암석입니다. 따라서 K 장석과 NA 장석 간의 관계는 디솔루션 리프리시피테이션의 관계인데 첫 번째로는 두 장석 간의 사이가 케미컬 조닝을 이루는 대신 뚜렷한 트랜지션 존을 보이며 두 번째로는 모광물인 K 장석의 결정 구조를 NA 장석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변형 정도가 증가할수록 CA는 디플레이션 되고 K와 NA 사이의 관계의 컴포지션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저변형에서 고변형으로 갈수록 장석이 매트릭스를 이루며 장석의 화학적 결정 구조가 변화가 됩니다. 사실 이런 장석이 강한 변형을 받으려면 온도가 기존 변형 온도보다 더 높거나 유체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저는 EDS 연구 결과를 통해 유체가 변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과정 동안의 판구조적 인과관계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연구실의 하성민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연구실의 하성민입니다. 저는 워크숍 목적 중에 대중 친화적인 방법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어떤 특정한 리절트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어떤 아이디어로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좀 더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제목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변형 미구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위에 보시면은 암석 사진이 세 가지가 보이는데 셋 다 한 노드에서 지금 바로 인근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비슷한 스케일로 제가 놔뒀는데 보시면은 다 다른 구조를 특히 보면은 맨 오른쪽에 울트라마일로라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변형이 많이 진행되어서 집중되어서 매트릭스화가 많이 진행돼서 대부분의 원래 있던 결정들이 또 많이 재결정화되고 그렇게 정말 촘촘하게 레이어된
아주 다른 구조를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포천 지역에 있는 지금 이건 화강암 노두인데요. 이 노두에서 어떻게 이렇게 변형이 집중되었고, 특히 이런 변형이 일어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점점 심부로 내려가면서 온도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또 그 높아지는 온도 압력에 맞는 그런 다양한 변형 메커니즘들이 적용되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광물들의 또 그레인 바운더리에 혹은 또 격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음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밑에 있는 PPL 이미지, XPL 이미지처럼 저렇게 광학 현미경에서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결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확대해 놓은 사진들을 보시게 되면은 왼쪽 아래 커다랗게 지금 장석 결정에서 저희가 또 볼 수 있는 저런 초기 연성 변형의 결과인 트위닝을 통해서 또 저게 어떻게 응력을 흡수했는지, 그리고 그 트위닝이 살짝 또 휘어 있는 걸 보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 변형을 받았음을, 또 포사이트 조직 등을 통해서 어떻게 냉각이 천천히 진행되어서 그 분할을 통해서 저렇게 층이 결정되는지를, 그리고 그 위에 조그맣게 작아진 재결정화된 석영을 보면서 길쭉하게 늘어난 걸 보면서 디스로케이션 크립이 활성화된 변형 리즘에서 또 변형이 일어났고, 또 수출된 그런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저런 또 결정 경계를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조건을 통해서 이런 변형이 이루어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또 제가 집중하는 부분은 응력이 어떻게 또 집중되는가를 보고 있는데요. 특히 오른쪽에 BS 이미지나 또 저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자현미경에 달린 EBS 디텍터를 통하여서 또 다양한 페이지맵이나 CPU, 오일러맵 같은 어떻게 이것이 이 광물 결정들이 어떤 격자가 어떤 방향으로 선호되어 배열되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변형 조건에 따라 또 그것이 슬립 시스템이 발동되어 그게 맞게 또 적용이 되는 저희가 보고, 특히 여기에 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은 KAM 맵, GEOS 맵, 서클앤 바운더리 등등 여러 가지 또 EBSD 고해상도 촬영을 통한 정량화된 그런 자료를 통하여서 최근에 또 다양하게 그 자료를 가공하고 시각화하면서 그 상호관계들을 통하여서 또 응력이 어떻게 집중되었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연구실의 하윤혜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체구조물리연구실 하윤혜입니다. 저는 하부지각의 지진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실험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판의 충돌대뿐만 아니라 컨티넨탈 리프트, 컨티넨탈 마진과 같은 다양한 지구조 환경에서 약 20에서 30km 깊이의 하부지각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부지각의 주요 구성 암석인 백리밤을 고온 고압에서 변형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샘플은 주로 장석과 석류석, 휘석, 그리고 약 5%의 스카폴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샘플을 입자 크기 53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가루로 만든 뒤에 830도 그리고 1.3 GPa에서 12시간 동안 핫프레스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후에 이 그림에서 동그라미들로 표시된 온도 압력 조건에서 변형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변형된 여러 실험들에서 이 그림에서 빨간 선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단층들이 샘플 전반에 걸쳐서 발달을 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그 단층이 발생한 샘플들에서 이 흰색의 설파이드들이 많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이 단층 주변에 집중돼서 나타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층을 포함한 영역을 CSTEM으로 분석을 한 결과 표면과 마찬가지로 단층 주변에 설파이드들이 밀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PMA 분석 결과 단층이 발생한 샘플들의 스카폴라이트에서 황성분들이 핫프레스만 받았던 스타팅 머테리얼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스카폴라이트는 이 제목의 식에서와 같이 황산염 그리고 카보네이트와 같은 볼레타일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리밤의 변형 과정 동안 이 성분들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라만 분석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스타팅 머테리얼과 단층이 발생하지 않은 실험들에서는 이 SO4와 CO3 픽이 관찰이 된 반면에 아래의 단층이
발생한 샘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스카폴라이트에서 탄산염픽이 나타나지 않거나 두 피크 모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백리밤이 변형을 받는 동안에 스카폴라이트의 디카보네이션이 일어나고 이것이 공극의 CO2 가스 프레셔를 증가시키면서 단층을 유도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최근에 샘플에서 스카폴라이트만 제거한 파우더를 가지고 변형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단층이 발생한 온도 압력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했는데도 단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스카폴라이트가 5%만 존재를 해도 하부 지각에서 단층을 발생할 유도시킬 수 있음을 보였고 실제 자연 백리밤에서 5에서 30%의 스카폴라이트가 포함된 경우가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카폴라이트가 많이 포함된 암석일수록 지진을 많이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구물리연구실의 한상우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섬유를 이용해서 작은 지진의 파열을 관찰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 오늘 발표에서는 이를 현미경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발표는 3단계로 어떻게, 무엇을, 왜 하는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진을 관측하는데 광섬유를 사용합니다. 광섬유에 일정한 속도로 펄스를 쏴주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광섬유 각 지점에서 지진 파형을 샘플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터 스케일의 샘플링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기존 지진계 샘플링에 비해서 1000배 이상의 조밀한 샘플링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작은 지진, 규모 2의 지진을 7000개 광섬유의 연속적인 7000개의 채널에서 관측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시그널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지진을 관측하기 위해서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진파가 우리 눈에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복잡한 크러스트를 지나서 그 신호의 정보를 담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질에 의한 이펙트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신호 처리 기법을 이용해서 매질에 의한 이펙트를 제거해주게 되면은 우리는 지진에 의한 신호만을 이렇게 깔끔하게 분리해가지고 7000개의 채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단측면상에서 일어나는 파열의 과정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규모 2의 지진은 0.1초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20분의 1의 슬로우 모션 비디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지진이 파열되는 양상을 볼 수 있고 이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것보다 복잡한 형태의 지진 파열 양상이 작은 지진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교니콜을 그 현미경에 끼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이제 이를 힘으로 해석을 해주게 되면은 단측면상에서 존재하는 스트레스,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고 스트레스의 지역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복원을 할 수 있고 지진이 나타나는 과정을 조금 더 파열 역학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규모 2의 지진에서도 이렇게 파편화된 조금 깨지기 쉬운 지진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을 했는데 이는 이 지역에 산안드레아스 최남단에 있는 복잡한 폴팅이나 높은 지열에 의해서 이제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 군발 지진의 메인 쇼크가 없는 군발 지진 형태의 지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가 있고 역으로 지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관측한다면 이 지각의 물성이나 열적인 상태, 스트레스 상태, 또는 이제 마찰의 상태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진을 매우 작은 지진도 현미경처럼 관찰할 수 있다면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동연구실의 서민성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나 작년에 발생한 미얀마 지진과 같은 거대 지진은 대규모의 단층을 찢으면서 파열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판 내부, 즉 우리 한반도와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규모 5 미만의 작은 지진들도 비슷한 특성을 보일까요? 안타깝게도 관측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이와 같은 질문은 아직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최근 한반도에 설치된 고밀도 관측망을 활용하여 이러한 작은 지진의 파열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가장 왼쪽의 지도는
제가 분석한 43개 정도의 지진의 파열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화살표의 길이는 파열 속도에 비례하고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한쪽 방향으로만 찢어지는 단방향 파열, 그리고 파란색으로 가까울수록 양쪽으로 찢어지는 양방향성 파열을 나타냈습니다. 보통은 점으로만 찍히는 이런 작은 지진들이 실제로는 이처럼 다양한 방향으로 파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지진의 파열 방향성을 알게 되면 단측면 해의 두 후보 단측면 중 어떤 면이 실제 단측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가운데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파란색 단측면 해는 북동 남서 방향, 주황색은 북서 남동 방향을 의미합니다. 지질학적으로 흥미로운 점은 단측면들이 주로 주요 지 구조 경계선을 따라 평행하게 있다기보다는 그에 비스듬하거나 수직으로 발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요 지 구조 경계선들이 실제로 미끄러지기보다는 그 약대의 역할을 해서 응력이 집중되고 주변에 있는 부차적인 단층들의 파열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지진의 규모와 파열 길이 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파란색 점선은 본 연구의 한반도 데이터를 통해서 도출한 회귀선이고, 주황색 사각형들은 판경계부인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얻은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한반도에서 얻은 데이터들이 남부 캘리포니아의 데이터들과 통계적으로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한반도의 데이터들이 판경계부인 남부 캘리포니아의 데이터들과 비슷한 파열 스케일링을 공유하며 또한 이론적인 자기 유사성 트렌드를 잘 따름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구조적 특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 단층의 파열이 기하학적 그리고 운동학적 특성이 굉장히 유사함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연구실의 박준용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용이라고 하고, 저는 지진의 규모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지진의 규모에 대해서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어보면 직관적으로는 지진의 크기를 나타낸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지진의 규모랑 크기에 대해서 아는 것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지진의 규모는 지진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방출했는지 측정하고, 그리고 지진 관련 재해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지진학적인 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뭐 지진이 몇 톤의 다이너마이트 수준의 에너지를 방출했다, 아니면 뭐 건물이 규모 몇 이상의 지진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됐다, 뭐 이런 정보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진 규모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진의 규모는 어떻게 측정하는가라는 질문이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지진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통일된 크기를 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지진의 크기와 위치 그리고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차선책이 각 지역에 대해서 새로운 규모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 지진은 주로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우리 연구센터의 연구 지역 중 하나인 서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마리아나 해구 지역에 대한 지진 규모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마리아나 해구 지역의 그 지진과 관측소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 이 지역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규모식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진의 규모를 측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 규모식, 그러니까 마그니튜드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거리에 따른 진폭에 대한 보정입니다. 당연하게도 지진이 멀어지면 지진이 더 작게 측정이 되게 될 텐데, 이거를 보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지역의 실제 자료를 통해서 이 괌세 보정을 해주는 식을 만들었고, 이 그림이 이제 그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축은 거리, 그 Y축은 진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거리에 따라서 진폭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커브를 따라서 실제로 보정을 해주게 되면은 일정한 규모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정 결과를 지진 규모를 구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림에서는 제가 구한 규모가 Y축에, 그리고 기존에 잘 측정된 지진들의 규모가 X축에 있습니다.
이 규모가 1대1 라인과 상당히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규모를 새로 구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마리아나 해구 지역의 규모식을 새로 개발했고 이는 우리 연구 지역의 지진 분석을 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연구실의 최승원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더 신부로 내려가서 멘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공유드릴 내용은 에스파 분리 분석을 통해 퍼시픽 트라이앵글 지역 상부 멘틀 애나이소트로피 구조를 규명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지도 중앙 부분 파란 점이 퍼시픽 트라이앵글이라는 연구 지역인데 서태평양 지역 마리아나 해구 바로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평양판은 약 1억 8천만 년 전에 이제나기판과 페럴룬판 그리고 피닉스판 사이 3중점에서 생성이 되었고 아직까지 형성 및 진화 과정이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상과 비교했을 때 지진파를 이용한 해양 지각 및 멘틀 관련 연구의 해상도가 많이 낮습니다. 이 세 개 지도는 저희가 이 연구에 사용한 방법론으로 애나이소트로피 즉 비등방성을 분석한 지역을 히트맵으로 표현한 것인데 색상이 밝을수록 해상도가 좋고 비어있는 곳은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는 곳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 지역을 포함해 해양 지학에서는 관련 연구가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일본 ERI 그룹과 서울대학교에서 협업해 설치한 해저면 지진계를 사용해서 상부 멘틀 애나이소트로피를 분석했습니다. 설치한 해저면 지진계는 일반적인 해저면 지진계보다도 좀 더 비싸고 그렇기 때문은 아니지만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에스파 분리 현상을 이용했는데 이는 에스파가 애나이소트로픽한 매질을 지날 때 두 파로 분리되는 현상으로 이를 통해 그 매질이 변형된 방향과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상부 멘틀 규모에서 이러한 변형은 광물들이 나열된 방향인 LPO를 지시하고 이는 현재 또는 과거 멘틀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183개의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사용했고 그 결과 연구 지역이 기존에 예상했던 멘틀 흐름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회색 반은 글로벌 모델에서 예측한 LPO 방향이고 검은색 반은 저희 데이터를 1도 간격으로 평균을 낸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첫째로 연구 지역의 그 서쪽 데이터는 이 마리아나 해구의 슬랩 롤백으로 형성된 해구와 평행한 멘틀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둘째로 연구 지역의 알록달록한 색상은 선행 연구에서 추정한 185km 깊이에서의 지진파 속도인데 파란색이 속도가 빠르고 빨간색이 느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쪽 파란색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듯한 그 방향성이 보이는데 이것을 두꺼운 암석권으로 인해 우회하는 멘틀 흐름으로 해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지역 중앙에 비어있는 부분이나 막대의 길이가 유난히 짧은 지역은 지진파 속도도 상당히 느리게 보고가 되었는데 이를 국지적인 멘틀 어벨링으로 해석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해석을 스키마틱 피겨로 표현을 했고요. 태평양판의 생성 시기에 만들어져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연구 지역의 멘틀 구조는 기존에 생각했던 양상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국제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었다라는 결론과 함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연구실의 김민경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물리연구실의 김민경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한반도 하부의 암석권 연약권 경계면, 즉 LAB에서의 지진파 속도 구조 연구에 관한 것입니다. LAB는 해당 지역의 암석권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지만 한반도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LAB 속도 구조를 영상화하고 이를 한반도가 겪었던 그 지구 조작 과정을 통해서 해석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지진이 발생해서 에스파가 이렇게 전파를 하는 과정 중에 모호면이나 LAB 같은 속도 불연속면을 만나게 되면 에스파의 에너지가 일부가 피파로 전환되는 그런 현상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피파와 에스파는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도달한 에스파와 S에서 P파로 전환된 파의 도달 시간 차이를 이용하면 그 해당 불연속면의 깊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지진파형을 활용을 해서 리시버 펑션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러한 전환파를
인지할 수 있게 되어서 LAB 깊이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반도에 설치된 광대역 관측소들을 활용해서 계산한 LAB 깊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내륙에서는 평균 70km 깊이에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약 55km의 깊이의 LAB가 관측되었습니다. 또한 리시버 펑션에서 이렇게 앰플리튜드와 그리고 이 위스 정보를 활용해서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LAB에서 속도가 7%에서 10% 사이로 감소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암석권에서 연약권으로 트랜지션되는 그 존의 두께가 20km 이하로 상대적으로 샤프한 불연 속면으로 관측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파 분석 방법 중에서 샤프한 바운더리를 관측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방법을 활용해서 한반도의 LAB 구조를 최초로 관측하여 보고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내륙에서의 LAB 깊이 그리고 샤프니스 그리고 속도 감소율 등이 중국 동부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서 한반도 역시 중생대 백악기에 디크레토나이제이션의 영향권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에서 계산된 더 얇은 암석권의 두께는 신생대 마이오세의 동해 확장으로 인해서 암석권이 더 이렇게 얇아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해양지구물리동력학 연구실의 김호겸 학생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연구 성과보다는 연구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공유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것은 마찬가지로 같이 SIC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한상우 학생이 예전에 발표를 한 적이 있는 이 관측 자료를 통해서였는데요. 보시면 한반도 서부 쪽에 굉장히 불사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진파 고속 이상대가 그 한반도 크레이턴 아래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구 동력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떠올린 가설이 이것이 우리가 중생대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노스차이나 크레이톤의 어떤 대규모 파괴 과정하고 어떤 아날로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고요. Good to the last drip. 그러니까 노스차이나 크레이톤 아래가 굉장히 많은 드리핑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었다는 가설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관측을 한 것이 이러한 파괴 과정의 마지막 드리핑이 아닐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크레이톤은 굉장히 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암성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좀 특별한 현상이 필요합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파괴의 선행 조건은 하부 크레이톤 하부가 유체로 인해서 굉장히 약화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반도가 현재 서브덕션 존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을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유체의 공급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잇고자 하는 생각으로 한번 수치 동력학적인 그런 접근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굉장히 기초적인 모델링들을 좀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로 보여드린 것은 서브덕테이드된 슬랩을 굉장히 아티피셜하게 특정 구조를 가정을 했을 때 흘러나온 유체들이 디하이드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상부에 있는 판에 비스코시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계산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멘트의 전이대 깊이, 즉 지금 한반도 아래에 있는 슬랩이 그 조건 하에서 유체들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빠져나올 수 있는가를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을 통해서 제가 풀고자 하는 4가지 문제를 이렇게 제시를 해봤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크레이톤 파괴 과정의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한반도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어떤 지구 동력학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연구실의 엔고키엔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Today I will show you my research topic now for the impact of the progressive subducting plate aging on the slab tip angle. So we have a very shallow dipping angle beneath the East Asia. So at the Penn Trend, where the age of the oceanic lithosphere here is the oldest one. So from the tectonic reconstruction, we know that we might have a trend parallels mid-oceanic ridge subduct beneath the the South China Cratons from Cenozoic. And after that, we can see that the subduction of the lithospheric age here goes gradually from 0 to more than 80 million age. So we have a progressive thickening or progressive aging of the subducting plate below the continental margins. So also by reconstruction, we know that we have an extension of the continental margins of about 1,000 kilometers from 60 million years to now. So with that idea, we can build something like a numerical geodynamic models. And because we have the trend parallels mid-oceanic ridge subducted, we can use a 2D model to simplify the impact of the progressive subducting plate aging on the dip angle. So below is two results. The first one, the left one, is for the older plate, and the right one for the younger plate. So in case of the older plate, we have a subducting angles is just about around 18 degrees. With the thickness of the subducting plate is about 100 kilometers. But in the case of younger plate, where the thickness of the subducting plate is around 80 to 90 kilometers, the subducting angle goes sharper. So the older the plate, it can remain the shallower dipping angle. Thank you very much. 마지막으로 동연구실의 홍길벗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워크샵 마지막 순서를 맡게 된 해양지구 물리 및 지구동력학 연구실의 홍길벗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암석 내 지자기 측정 방법을 이용한 해양지각 및 멘틀 화성암의 진화 과정 연구에 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흔히 암석 내 지자기를 이용한 연구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암석 내에 기록된 과거 지구 자기장의 잔류 자화를 포착해서 대륙의 이동이나 판의 진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고지자기 연구들입니다. 근데 이런 연구를 할 때 필히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암석의 변질에 따른 자성 광물의 변형과 형성, 그리고 그로 인한 2차적인 지자기 시그니처들의 중첩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런 변질과 그에 따른 지자기의 변화를 통해서 암석이 변질됨에 따라
자선 광물이 어떻게 변형되고 또 2차적으로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 주목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자기의 방향뿐만 아니라 이제 퀴리 온도와 코어시비티 같은 여러 이제 고유한 지자기적 특성을 이용을 하였고, 이를 이제 SEM, EDS 분석 등 광물학적 방법론을 이제 함께 이용하여서 이를 이용해서 자선 광물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것이 이제 더 넓은 범위에서 어떤 이제 시사점을 주는지를 바라보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자선 광물이 형성시키는 핵심적인 과정이 이제 해수와 이제 신부에서 나오는 하이드로서멀 플루이드에 의한 열수 작용인데, 이러한 이제 작용들을 이제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 해양 환경에서 이제 형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가지 이제 이코노믹한 이제 금속 광산들의 성인에 관해서 또 중요한 이제 에비던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과거에 오만 드릴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제 세메로피올라이트 내 사문화된 최염기성 암의 자선 광물의 형성과 변형에 관해서 연구를 해서 관련해서 논문을 출판한 적이 있고, 또 지금 현재에는 이제 파푸아뉴기니 인근의 파크마너스 열수 지대와 그다음에 남대서양의 이제 버설트의 변형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아래에 있는 플레비, 평덕 3위는 최사라. 2위는 영광의 우선 이렇게 짧은 플래시 토크로 서로 다른 연구원 분들의 그 연구 성과라든가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그 즐거운 만큼 뜻깊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와 그리고 연구실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깊은 심도 깊은 이 지표 신부 상호작용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